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 현실이 됐습니다. 대선 전부터 참 길고 길었던 논란이죠.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 대표가 몸통이라면서 위례 성남FC 의혹까지 더해 배임 뇌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라고 강력 비판했지만 이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왜 검찰은 구속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5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이 대표의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1년 5개월 만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에게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5천만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영장의 배경사실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혐의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들에게 넘긴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토라인에 3번이나 섰던 이 대표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합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무려 4,895억 원이라는 겁니다. 유동규 김만배 배임액보다 최대 7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개발 수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을 포함해 총 9,600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팀과 성남시의 유착이 없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본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수익은 일부 임대아파트 부지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손해본 금액은 적정이익 6,725억 원에서 실제 이익 1,830억 원을 뺀 4,895억 원.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배임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적용한 최소 651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적용한 최소 1,827억 원보다 최대 7.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환수액으로 주장한 1공단 공원 조성비, 서판교 터널 개통 비용은 성남시 이익이 아닌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희대의 사건이라며 의연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는 검찰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예정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 대부분을 검찰이 구속사유로 내세운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40여 분간 쿠데타, 독재 정권, 국기 문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죽이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검찰 쿠데타를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내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의 후에는 보좌진, 당직자까지 1,500여 명이 참석하는 규탄 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과 이제 내일 이번 주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을 확인한 뒤 반박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 그 다음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달 말쯤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직접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초 국회로 제출됩니다. 국회법상 첫 본회의인 24일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때 처리되는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28일이 유력합니다.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검찰의 영장은 기각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차 관문인 국회 표결 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비명계에서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론 채택이 되면은 헌법기관이 이렇게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자율투표에 맡기는데 부담감도 있습니다. 정의당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입장이라 당내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식사 자리를 갖고 내일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사전에 표단속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채널A 통화에서 만시지탄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방탄국회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자당의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 기자, 참 긴 시간 동안 대장동 사건 이제 드디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제1야당 대표를 향해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굳이 구속까지 해야 하는 이유, 검찰은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검찰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액만 4천억 원이 넘고요. 뇌물 액수도 133억 원이나 되죠. 이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어진 거대 권력형 비리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였다면 벌써 구속됐을 사안인데 야당 대표라고 봐준다면 그거야말로 특혜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배임 액수를 지금 4천억 넘게 봤으니까 중대하다는 건 이해를 좀 하겠는데 증거인멸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증거인멸이라는 게 회유도 증거인멸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이 검찰은 측근들을 동원해서 이 공범 회유를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복심인 정성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이 구속 중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전 부원장 만나갔고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둔 회유라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앞서 정진상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던가 또 이 대장동 개발 관련 문서가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버려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던 점 이런 것들도 모두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김철준 기자. 반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저 두 개의 검찰 논리를 지금 반박한 거죠? 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사건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준 거라고 주장합니다. 죄가 되지도 않는데 구속 사유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증거 인멸 역시 10년 가까이 지난 성남시장 때 일이라 인멸할 수도 없고 이미 검찰이 3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 다 가져갔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냐 이런 항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구속 사유로 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넣었다면서 이 역시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은 보다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박 기자, 이 부분이 관심이 많았었어요. 대장동 사업 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분이 있다. 그 428억 원. 그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천호동행위로 수익 428억 원에 대해서는요. 이 대표가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한다 이런 법조계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428억 약속 관련해서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었다 이런 입장 굽히지 않고 있고요. 또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도 유동규 걸로 알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인데요.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배경 사실을 적은 부분에만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조금 더 수사를 해보겠다는 거군요. 네. 자, 김철준 기자. 어쨌든요.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는 이 운명의 시간 28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당초 합의한 28일에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당초 여야 합의 사항을 보시면요. 필요시 28일에 본회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 28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일정이 3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때 처리를 한다면 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날 이 대표를 왜 구속해야 하는지 국회에서 직접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 그 노웅래 의원 때처럼요. 이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로 가서요. 이 혐의 또 증거 관계 등을 표결 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철준 기자.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인이 말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본인 사건과 관련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야당 탄압이니 특권을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요.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자진해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뭐 부결을 자신하는 것 같은데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무기명 투표인 만큼 100% 부결된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요.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조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니 구속까지 시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다만 조홍천 의원처럼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박 기자, 만약에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이 되면 검찰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부결될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아직 남아있는 검찰 수사 부분들이 있잖아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던가 백현동, 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서요.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김철주 기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해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됩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심사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이 수사가 한창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를 했느냐, 당시 지사와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을 두고 4명이 한 자리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외한 3명이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어제 뇌물 혐의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한 수원지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박모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까지 참여시켜 4인 대질 조사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통화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진술은 3대 1로 갈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고 방 부회장과 안 회장도 통화하는 걸 봤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만 통화를 연결해 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통화는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기로 한 스마트 농장 조성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이 전 부지사도 쌍방울 측이 자체 대북 사업 추진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조사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김 전 회장이 가족과 임직원 등이 10명 넘게 구속됐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며 이 전 부지사 면전에서 언성을 높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거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전에 동의 안 한 대질 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컷오프 여론조사 후에 합동연설회, TV토론을 거치면서 중반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초반 성적표, 당심에선 김기현 의원이 앞서가는 가운데 민심에선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초반, 김기현 의원이 당심에서 우위를 보인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은 43.0%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천하람 당협위원장보다 2배 넘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넓힌 같은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천 위원장이 24.2%, 안 의원 23.5%, 김 의원 22.1%, 세 후보가 모두 박빙이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민심이 좀 먼저 반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드러낸 건데 100% 당원 투표인 전당대회에서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진보층에서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윤 성격이 강한. 당심에서도 김 의원과 안 의원이 여전히 접전인 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여론조사에서 1, 2위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날선 공방은 격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께 묻겠습니다. 단기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 있으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바른미래당 시절에 자기가 미는 후보를 공천받게 하려고 내부에서 난리법석이 난 적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30년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종인 전 위원장 등장했는데요. 누가 불렀습니까?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에서 초청해서 오늘 강연을 했는데요. 마침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이낙연계와 만난 거라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거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지 그게 민주당과 직접된 관련 사항은 아니에요. 그 한계를 갖다가 당은 분명히 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표 관련 직접 발언은 자제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때도 때인지라 이낙연계가 이재명 플랜 B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을 총리까지 시켜줬는데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낙연 총리는 큰 패착을 둔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현재 권력과 각을 세우지 못해서 미래 권력이 못됐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요. 정치 경험의 중요성을 최근 뼈저리게 느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뭐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면서 현 정치권에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모임 측은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열린 건 날짜가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형님이 아니고 형과 님입니까? 네, 과거에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왜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느냐. 어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존칭을 두고 계속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접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오늘 박범계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무부에 면회 자료를 제출받아서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일종의 보도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요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김도읍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걸 느꼈어요? 초상위원할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존칭을 쓰듯이요. 글쎄요, 과거에 형이라고 부른 거와 딱히 관련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이런 상황은 법사위 어제 회의에서도 비슷했는데요. 김도읍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죠. 양곡관리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최강욱 의원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존칭을 지적했습니다. 왜 직권상정했어요? 저요. 이제 좀 자중합시다. 민자 붙이세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내가 왜 지금 민자를 안 붙이냐면 속기록 보세요. 어제 손가락질합니까? 속기록 보세요. 계속 위원장에 의해서. 좀 바꿔주세요.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한다고 지적하는 게 말을 삼가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야가 평소에 서로 존중을 해왔더라면 님이니 형이니 이렇게 존칭으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지는 않았겠죠. 보면 여야 의원들 유독 꼭 싸울 때 예의, 존칭 이런 거 싸워요. 네. 논리로 좀 싸우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이 노조의 3분의 2 정도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조들은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회계 자료 제출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을 지난 2주 동안 요구했지만 민노총의 75.4%, 한국노총의 61.3%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에 맞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조직적 불응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500만 원 부과를 할 거고요. 그래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고요. 그러나 회계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후 현장 조사 거부와 방해에 대한 추가 과태료 외에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일단 전체 노조의 36.7%가 제출한 회계 자료를 분석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민노총의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민노총은 노동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노조 갑질 적발에 경찰이 특진까지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만큼 단속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엔 마치 수금을 하듯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2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10명이 붙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파란색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앉아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야기를 나누더니 종이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가방에 담긴 건 현금 5천만 원. 한 건설사 간부가 노조 간부들에게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며 뒷돈을 건네는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노조 간부는 한국노총 가맹,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산울산 경남본부 본부장 A씨 등 10명. 2021년 9월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해당 노조 간부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건설 현장 22곳에서 2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작 노조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이제 뜯는 목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노조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총 본부 등에 매달 580만 원씩 회비를 내며 가맹노조 자격을 유지했고 건설 현장에선 합법적 노조처럼 위장해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뜯어낸 돈 대부분은 자신들 급여와 상급노조 회비, 사무실 운영 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노조 구성원들이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본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건설 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종편 재승인 의혹 때문입니다.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한 위원장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 압수수색이 3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한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낮추도록 조작하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위원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피의자 입건 소식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부터 국무회의에서 배제됐고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입지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횡령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회사로서는 손실금이 생긴 거죠. 그 손실금을 임직원들의 모금으로 메우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급별로 얼마씩 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있었다니 사실상 강제 모금인 거죠.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긴급 공지 내용입니다.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제목과 함께 참여 대상과 방법, 기간 등이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모금 이유입니다. 손실금 보전 모금은 당시 인력지원실장이 주도했고 강도태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거친 금액은 모두 3억 4,399만 원, 1, 2급 602명 전원, 상급 이하 273명까지 임직원 총 875명이 돈을 낸 겁니다. 문제는 사실상 자발적 모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는 1급은 최소 100만 원, 2급은 최소 5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 돈을 내고 안 내는지 전산 시스템에 떠 사실상 강제 객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손실금 객출에 가이드라인 설정과 내부적으로 권유,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모금액을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 모금 공지 내용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 최대 규모의 직원 횡령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9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사장과 이사에겐 월급도 아닌 연봉의 40.5%를, 직원에겐 월급의 67.5%가 지급됐습니다. 국회와 여론의 논치에 성과급 일부를 소액이라도 토해내듯 면피용 모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6살 아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이 가족들은 수영장 측이 사고 원인을 은폐했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는 아이. 빈소엔 아이가 그렸던 그림부터 평소 좋아하던 과자와 음료수도 놓였습니다.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 도중 2분 넘게 물에 빠져 심정지가 없고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던 6살 심결군. 기적을 바랬던 가족의 마음을 뒤로한 채 결국 어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갑작스레 상태가 나빠져 염두에 뒀던 장기 기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서 이런 거 정도 증상이라 말씀을 해주셨고 병원 도착하고 30분 있다가 천천히 결의가 또 인사할 시간을 줬어요. 심군 가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영장 측은 함께 강습을 받던 8살 형과 장난을 치다 사고를 당했다고 둘러대고 부모를 불러 사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서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8살 형은 심군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정작 수영 강사는 반대편에서 다른 강습생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영장 측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인간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어떤 거라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할 거예요. 제 심정지가 오기까지 저는 결이 엄마이기 때문에. 경찰은 최근 강사와 수영장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앙상한 몸에 멍투성이었던 채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아이. 계모와 친부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계모는 오늘 검찰에 넘겨지고 나서야 뒤늦게 아이에게 사죄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점퍼 후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오늘에서야 뒤늦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검찰로 송치된 친부는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일 사망 당일까지 아이를 상습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 가능했다고 본 겁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계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당해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친부는 지난해 1월부터 아들을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아이는 사망 당시 체중이 30kg 정도로 상당히 마른 상태였고 온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이력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현지인들이 우리 구조대에게 따뜻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글씨체는 어색하지만 정성스레 적은 4글자, 고마워 형. 형제 나라라고 적은 한글도 보이고 형제의 나라 한국과 튀르키예라고 튀르키예어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우리 긴급구호대가 생활했던 텐트에 현지 주민들이 찾아와 직접 남긴 글들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엿새간의 구조활동을 마무리한 구호대가 떠날 때는 서로 뜨겁게 껴안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리 구호대의 활약과 함께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수색하는 구호견 토베기의 투혼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존자 수색 위주로 구성된 첫 번째 긴급구호대는 모레 한국에 도착하고 의료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두 번째 구호대가 오늘 밤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각국의 인명수색 구조대가 하나둘씩 떠나고 있지만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13살 소녀는 229시간, 9일하고도 13시간 만에 살아 돌아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28시간 만에 바깥 공기를 마신 어머니와 자녀 2명은 탈수 증상이 있지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6시간 만에 구조된 74살 할머니에게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진 당시 아파트 5층에서 사라졌다가 구조된 8개월 아기는 SNS를 통해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Tabii biz olayın şokundayız. Yani biz çünkü onun cansız bedenini bekliyoruz artık 5. gününde. 유니세프가 발표한 지진 피해 어린이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모두 700만 명 이상. 참담한 자연재해는 피해 어린이들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떨어졌으니 다행이긴 한데 이 정도로는 영끌족들 숨통 트이기엔 역부족이란 반응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0.47%포인트 하락하며 일부 은행들이 그만큼 주담대 금리도 내린 겁니다. 여론에 곱지 않은 시선에 지난달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일제히 내렸습니다. 주담대 금리 최저가 4%대까지 내려왔지만 상단은 여전히 6%를 넘어 대출자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릴 때는 막 3%, 4%씩 그냥 급속하게 올리면서 내릴 때는 0.1%, 0.2%, 계속 찔끔찔끔 내리는데 그게 체감이 되겠어요? 0.8%에서 1% 이상은 내려줘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기에는 그게 체감이 되지.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한 데 이어 어제 경쟁이 거의 없는 은행권을 이권 카르텔이라고까지 질타한 상황.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연이은 질책에 시민들의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추가로 낮출지 고심 중입니다. 금리를 정할 때 재무 상황, 부채 위험성 등 고려할 게 많은 데다 이익 목표가 낮아지면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우세해 당분간 대출금리는 점차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줄다리기가 치열한 가운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와 하이브에 유리할 걸로 보였던 인수 전에 이 주가 급등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늘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날보다 7.59% 오른 사상 최고가입니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SM 인수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SM 주가는 SM 현 경영진이 지난달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현 경영진의 우호 세력인 카카오가 지분 9.05% 확보를 발표하자 장중 최고가 1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이수만 전 총괄이 지분 14.8%를 하이브에 넘긴다는 반격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세는 폭발적입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이 SM 인수전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승기를 잡은 걸로 보였던 하이브는 인수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추가 주식 매입을 위해 주당 12만 원을 제시했는데 주가가 이미 이 공개 매수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이브에 주식을 넘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인수전에서 밀릴 걸로 보였던 카카오가 반격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투자업계에선 카카오가 해외에서 유치한 1조 원가량의 자금을 바탕으로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M의 현 경영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수만이 한국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전형적인 역외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법정 소송 결과도 예측이 어려워 인수전 셈법은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인기 장거리 노선일수록 마일리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관까지 나서서 비판하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을 늘리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항공권을 구입하면 적립되는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을 사거나 더 좋은 좌석을 선택하고 싶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시행되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4개 지역별로 구분해 마일리지를 차감했는데 4월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더 많이 깎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 인천에서 뉴욕까지 일반석 편도 항공권을 구입할 때 3만 5천 마일이면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만 마일이 더 필요합니다. 28% 넘게 인상되는 겁니다. 더 좋은 좌석으로 가려면 56%나 더 써야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며 장거리 여행 수요는 늘고 있는데 마일리지 가치는 떨어지니 고객들은 불만입니다. 업그레이드도 쉽지 않아졌어요. 차라리 현금으로 마일리지를 돌려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은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는 중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를 덜 쓰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짧은 거리는 오히려 이득이란 입장입니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은 편당 5%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지는 상황. 논란이 이어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한 보너스 좌석 규모를 늘리겠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코로나 땐 재택근무하던 기업들이 서서히 사무실 출근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출근이어서 그런지 사무실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떠날라 업체들은 직원 잡기 위해서 갖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내 IT 산업의 중심지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면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데 그 북적이는 출근길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각을 피하기 위해 달려보고 좁은 틈을 비집고 겨우 버스에 올라탑니다. 평균 버스 한 몇 대는 놓치시는 것 같으세요? 평균 한 한두 대는 놓치는 것 같아요. 붐비는 지옥철을 겪으니 재택근무가 그립습니다. 이제 교통도 불편하고 막 굳이 출근을 해야 되나 싶은? 물론 출근을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일 집중도는 해서 출근하는 게 낫게. 일 처리도 좀 빨리빨리 되고. 카카오는 다음 달부터 사무실 근무를 우선으로 하고 넥슨과 NC소프트는 지난해 6월부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고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근무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부동산 스타트업 직방의 직원들은 출퇴근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상 공간으로 출근합니다. 나 일어나, 유치원 가자. 유치원 가자. 아침을 일단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재택근무할 때 그때 이제 하원하는 거 보고 와서도 집에서 같이 저녁도 같이 많이 하기도 하고. 가상 공간 출근 방식이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판단입니다. 각자의 시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계획들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회의들도 배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따라 재택, 사무실, 거점 사무실 근무를 선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고할 거 없는데 재택해볼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또 출퇴근까지는 가기 힘드니까 이제 여의도까지는 가기 힘드니까 강남으로 한번 와볼까. 한 글로벌 부동산 기업은 자율좌석제를 도입해 대표와 직원의 자리 구분까지 없앴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좌석을 선택합니다. 원래 평소에는 모니터 있는 좌석을 좋아하는데 오늘 미팅도 좀 많고 전화 받을 일도 좀 많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틀에 박힌 사무실 구조를 바꾸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무 환경을 두고 여러 기업들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제카메라 안보겸입니다. 길 위에 흉물처럼 방치된 이런 전동 킥보드, 보기도 안 좋고 참 불편하죠. 그래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는 곧바로 견인합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 자동차가 수시로 다니는 차로 한쪽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 주차금지 표지판들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은 킥보드도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0대 이상은 하고요. 많을 때는 60대, 70대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홍대 입구역 주변,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주차장 출입구 바로 앞에도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인도를 따라 200m가량 걸었는데 길 한복판을 비롯해 30대 넘는 킥보드가 무단 주차돼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도 많고 이제 나이대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그런데 위험하니까 뒤에도 확인하고 옆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걷다 보니 이런 막 킥보드에 있는 핸들 같은 부분에 막 부딪히거나.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 2,800여 명 중 96%가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5개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 공유 자전거는 곧바로 견인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단 주차할 경우 공유 업체들이 자진 수거할 수 있게 1시간의 여유 시간을 주어왔습니다. 킥보드의 최고 주행 속도를 현재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고 안전모 착용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가 처음 발간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대북 강경 노선이 눈에 띄게 선명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원장을 빼고 다시 김정은으로 표기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선보인 고체 연료 추정 ICBM입니다. 북한은 대규모 신무기로 대남 대미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추적을 겨냥한 저 병기들은 당의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는 6년 만에 다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1995년 처음 등장한 주적 개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도 사라져 다시 김정은으로 기술됐고 효력정지 검토까지 거론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도 처음으로 삭제됐습니다.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강경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핵물질 재처리를 통해 70kg이 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 국방백서 발표 당시보다 20여 킬로그램 늘어난 보유량으로 핵탄두 11기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쌀쌀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더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과 전주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구와 광주 12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서와 대구는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그동안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내일 밤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고 검찰은 지극히 중대한 비리라고 하니까요. 민생도 힘든데 계속 정치권이 이 논란에만 빠져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도 야당도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에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조속하게 진실규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